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한겨레 비판 너무 많이 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제 주변에 남아있던 한겨레 선후배 동료들 별로 없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 이제 연락도 없어요. 아무도. 슬퍼요. 좀 마음이 쓸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를 이제 응원해 주시는 거야. 당연히 감사하고 좋은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끊을 때 사실 좀 더 외롭잖아요. 제가 요즘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받았으니까 한겨레 바깥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해야죠. 뭐 어떻게. 그래 아무튼 이런 방송 하면 할수록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 걸 좀 알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논평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한겨레, 경향 이런 데 얘기할 때는. 얘들아 한겨레 후배들아, 아이고 미안하다. 나도 힘들다. 슬퍼요.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기운이 빠지네. 힘들어요, 진짜로. 자, 한겨레 제가 법조팀에 있었죠. 3, 4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경찰청 출입하다가 이제 한겨레를 나오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제가 작년 딱 이맘때쯤 한겨레 법조팀의 기사들이 왜 이렇게 검찰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제가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써서 그 당시에 그게 크게 화제가 됐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글. 그것 때문에 제가 MBC PD수첩도 출연해서 또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 이제 한겨레 우리 법조팀 선배들과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죠. 저 한겨레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연락 주셨거든요. 그분들이. 안타까우니까 저라는 기자에 대해서. 그래서 연락도 꾸준히 주고받고 그랬는데도 이제 그 사건 작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연락 끊었어요. 연락 올 일도 없고 저도 연락하기도 쑥스럽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제 그분들을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비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강희철 법조 선임 기자 그분이 저를 또 고소했고 명예훼손으로, 뭐 그런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연락하기가 좀 그래요. 좀. 그래가지고 아직도 관계가 회복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더 앞으로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쨌든 제 할 일 하는 거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또 자기들도 역할 하는 거고, 갈 길이 다른 거였죠 원래. 얘기하기 전부터 힘 빠져. 최옥란님, 왜요? 화면이 왜요? 응? 뭐가 문제인데? 왜요? 화면이 이상해요? 자, 얘기하죠 뭐. 진짜 막 갑자기 막 아무 얘기도 하기가 싫어졌어요. 제가 여전히 마음이 정상이 아닌가 봐요. 화면 화질이 안 좋아요? 글쎄 왜 그럴까? 저 아무런 설정 변경한 거 없는데.
그거 유튜브에 그 화면 설정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혹시 자동으로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게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좀 그렇게 흐리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그거 약간 화질을 좀 좋게 좀 올려보세요. 예. 아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들으세요. 뭐. 예. 맞아요. 제대로 삽시다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할 얘기 하죠, 뭐. 예.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한겨레, 우리 김태규 우리 선배가, 이분이 이제 한겨레 법조팀장이죠. 이분이 한 달 사이에 2개의 칼럼을 썼는데, 하여튼 추미애 장관을 저격하는 그런 칼럼이에요. 예. 근데 이게 내용을 살짝 좀 읽어드리고,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드릴게요. 보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김태규 선배의 이제 말의 논리는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자신에게 좀 엄격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너무 온정주의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예. 반성 좀 해라. 이런 겁니다. 뭐 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9개월이 지난 2018년 2월 5일 신현복 선생이 생전에 썼던 춘풍추산 휘호 복사본을 액자로 만들어서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선물을 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런 거래요.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중국 명나라 때 채근담이라는 이제 책에 나오는 대인춘풍 지기추상의 줄임말이래요. 남에게는 봄바람같이 돼야 돼. 나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서관들에게 좀 엄격한, 자신에게 특히 엄격한 공직 생활을 좀 부탁하는 그런 이제 취지로 액자를 선물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떠올렸대요. 떠올릴 수도 있죠. 근데 이유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죠. 아들 문제. 아들, 왜 이제, 휴가, 적절한 방식으로 한 거 맞냐. 이거 뭐 직권남용 시킨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혹들을 흑색선전을 국민의힘이 제기했잖아요. 한 번도 흑색선전이라고 얘기를 안 해, 한겨레는. 명백히 흑색선전으로 밝혀졌는데. 에이구, 진짜. 취재 좀 해요, 현배. 진짜. 또 승질 날라 그래. 흑색선전이잖아, 명확하게. 이게 다 드러났는데. 왜 이거를. 에휴. 짜증나. 흑색선전이라고 프레임을 명확하게 독자들에게 알려줘야죠. 이게 기계적인 중립을 이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추미애 장관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이 피해자 아닙니까? 벌써 또 화가 나. 아이씨, 진짜. 아휴,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미안해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에이씨. 아무튼. 그래서, 그 아들, 그 문제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논란이 이제 벌어졌는데, 추미애 장관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이제 어떤 취지로 말은 했는데 부족하다 이거죠. 근데 뭐가 죄송하다라는 거냐면,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무슨 직권남용을 해가지고 아들을 뭐 이렇게 뭐 편법으로 뭐 이렇게 휴가 빼돌리고 이런 게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민주당의 이제 보좌관 있잖아요. 보좌관한테 그 아들 휴가 문제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 어머니로서. 근데 처음에 이제 국회에는 보좌관에게 그런 거 지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기억의 오류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좌관이 이제 국방부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절차를 물어보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절차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휴가 뭐 청탁했다라는 게 아니라 휴가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절차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근데 그들을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이 뭐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이 직접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근데 왜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 이제 그죠? 공당의 당직자가 그걸 왜 알아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이제 눈높이상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비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을 한 거였죠. 추미애 장관이 그것까지는 송구하다고. 예, 내가 기억을 좀 잘못했던 것 같다. 죄송하다. 그거예요. 예. 잘못한 거 깨끗하게 털고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아, 참. 어쨌든 근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사과한 거죠. 근데 그런 거조차도 좀 더 뭐랄까 사과가 너무 짧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김태규 선배 이제 그 주장은 그 정도만의 사과만 하는 게 말이 되냐. 자 그러면서 책임담을 더 훑어보신 다음에 이런 글을 썼네요.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닥치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모두 참각하리 된다. 옳은 말이다. 에휴.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다 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다 무혐의 처분되고 뭐 어쨌건 알겠는데 어쨌든 보좌관한테 업무 지시 안 했다는데 한 거 맞지 않냐? 사과를 하려면 더 크게 사과하고 또 다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참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그 이상의 책임을 지면 이제 정치적인 결과까지 고려를 해야죠. 김태규 선배. 제가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그냥 개인의 어떤 그 문제로서 이렇게 드러난 거면 좀 더 크게 사과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더 이제 사후적으로 할 일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죠.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법무장관 아닙니까, 선배? 그럼 그 이상 어떻게 더 사과를 하고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 검찰 개혁의 과정은,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선배? 그거는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흑색선전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흑색선전으로.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정도껏 비판해야죠. 정도껏. 그리고 저희 허재현TV 여러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도 똑같이 여러분 어떤 부분들 가지치기 해가면서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처음 터졌을 때 이런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처음부터 다 짚어드렸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채팅창 보면은 허재현 기자의 동의가 안 된다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뜨고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는 흑색선전이고 어떤 거는 추미애 장관 편을 들어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다 객관적으로 논평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도 여러분들 듣고 싶은 얘기만 늘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쓴소리 할 건 하더라도 비례와 균형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뭐 제 방송을 꼭 뭐 보셔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국민의 눈높이 상에서 어쨌든 보좌관에게 업무 지시해서 그런 걸 좀 알아보게 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사과했으면 그 정도면 된 거죠. 뭘 더 사과해. 지금 검찰 개혁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지금 준비해 와서 조국 장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나머지 이제 그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뭘 더 어떻게 책임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칼럼이 저는 되게 균형 감각을 상실한 칼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한겨레 법조팀이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보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렇다면 지기춘풍 한동훈
이런 칼럼까지 같이 요 내용에 써 있다면 제가 이 칼럼을 갖고 이렇게까지 그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에? 아니 한동훈은 뭐 거짓말한 거 이거는 한동훈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우리 시사바시스타에서 한번 짚어드렸죠. 한동훈이 옛날에 이동재 채널A 기자랑 그 사건 터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MBC에다가 신라젠 관련 대화를 한 적도 없고 그런 녹취록은 존재할 수도 없다. 분명히 그렇게 해명했어요. 한동훈 검사가 3월 말인가 그때 처음에 그 보도가 터졌죠. 그러고 나서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린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해명을 그대로 믿었지. 지켜보자 이러면서. 근데 2개월쯤 뒤에 뭐가 확인돼요? 네, 이동재가 한동훈도 몰래 녹취한 게 다 드러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 녹취록 원문이 다 공개됐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동훈이 이동재랑 그 자기 숙소에서 신라젠 관련한 수사 문제에 대해서 되게 깊숙한 이야기를 실제로 하잖아요. 예. 어디 수사팀에 뭐 보강을 했다는 등 뭐 했다는 등. 근데 이제 그 이동재 기자가 내가 뭐 유시민 뭐 이런 거 파보고 있고 뭐하고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정도는 해볼만 하죠. 이렇게 약간 조언도 하고. 예? 자기는 뭐 유시민한테 큰 관심 없대나 뭐래나 그 정도 대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이 나중에 뭐라고 변명해요. 예? 예전에는 신라젠 관련 대화를 한 적이 없다. 녹취록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그 얘기는 쏙 빠지고 그 녹취록이 다 드러났으니까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 유시민 죽이려고 한 적 없다. 요 얘기로 바뀌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걸 거짓말 한 거잖아요. 김태규 선배, 한동훈이 국민 상대로 MBC 기자한테 신라젠 관련 대화도 없고 녹취록도 없다면서 엄청 깊숙이 대화했는데 이동재랑 자기 숙소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찾아온 애한테 한두 시간 동안 이게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장관한테 지기춘풍 추미애라고 비판하려면 지기춘풍 한동훈은 왜 안 나오는데 이 칼럼은 한동훈 아직도 현직이에요. 이 사람 뭐 자기 감찰도 막 다 피하고 그러고 있다고. 훨씬 더 악랄하게. 추미애 장관은 최소한 수사라도 받지. 그 아들 문제로. 한동훈도 수사는 받았는데 아무튼 증거 제출도 안 하고 막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최대한. 지기춘풍 한동훈 왜 이 칼럼은 안 써요? 거짓말은 한동훈이 훨씬 심각하게 했는데. 이지영님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러지? 여러분 소리 나죠? 네. 아이고.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이런 칼럼이 또 나왔어요. 예.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하라고. 김태규 선배가, 김태규 법조 팀장이 아이고. 둘 다 문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칼럼에서 운을 띄웠던 거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 그냥 사과만 하고 끝? 그 다음 책임은? 이 얘기를 처음에 운을 띄웠던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근데도 계속 있으니까 이제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추미애만 사퇴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 균형감이 안 맞으니까 윤석열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이걸 동반 사퇴하라고 그래? 아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훨씬 심하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정치 행보를 해도 돼. 왜냐면 정치인이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내각을 만들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개혁하라고. 그 검찰 개혁이 정치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추미애 장관 우리가 임명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행위를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정치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치하고 있잖아. 검찰개혁에 맞서가지고 자기들 사단 조직하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 출마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에? 문제로 따지자면 윤석열이 훨씬 심각한데 왜 동반 퇴진합니까? 논리가 이거예요. 왜 동반 사퇴해야 되냐? 지금의 혼란은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일단 헛웃음이 나오지만 계속 봅시다. 일방의 승리로 인식돼서도 안 되기에 공생관계인 두 사람이 함께 물러나야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며 조국 사건 이후 상황 관리에 실패했다.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지만 좀 더 읽어볼게요. 윤 총장은 무엇보다 정치인 총장을 자초하며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그렇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손살에 치던 윤석열과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윤석열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정치권 입문 가능성을 열어두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발돋움한 검찰총장이 공정하게 수사 지휘를 할 거라는 믿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제 임명권자가 결단해야 된다. 김태규 선배, 이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통해서 윤석열 사퇴시키라고 한 겁니다. 모르시겠어요? 아니, 검찰총장을 대놓고 지금 수사 지휘하고 있는데 그걸 버티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면서 버티고 있는 윤석열이 문제인 거지. 지금 대통령이 결단을 안 해갖고 지금 이런 일인 겁니까? 뭘 결단해? 이미 결단을 한 건데 물러나세요. 윤석열 씨 나가서 정치해. 대통령이 같이 일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랑. 대통령도 좀 그죠? 속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인사검증에 실패한 거고. 이지영님, 방송은 보통 11시까지 하고 끝내요. 잠깐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보면은 감정 싸움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감정 싸움. 지금의 이 국면을. 저 엄연히 지금 이게 무슨 뭐 개인 간에 무슨 뭐 카카오톡 무슨 대화로 무슨 뭐 네가 잘났네, 네가 맞네 뭐 이런 거 감정 싸움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까? 엄연히 지금 검찰개혁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검찰들이 지랄 발광 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란도 아니에요. 검랄 사태예요. 검찰 지랄 사태. 그거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수세에 몰려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받고 아들 문제로 막 공격받았는데 겨우겨우 돌파구 찾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국민 하나만 믿고 지금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좀 국민 분석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감정 싸움이래. 아니 추미애 장관이 할 일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정치적 분석도 문제예요. 지금의 혼란은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다. 일방의 승리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이 함께 물러나야 된다. 자, 이건요 여러분, 왜 이게 저는 왜 사람이 아닌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검찰은 윤석열이 아닌 어떤 인간이 이 검찰총장을 맡더라도 윤석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더 윤석열은 그나마 이 썩은 검찰 중에서 양질의 검찰인 거예요. 여러분 좀 동의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그나마 양질의 검찰이에요. 제가 이 검찰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저도 기자로서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한 것도 있고 또는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이제 주장해 오셨던 학자분들의 얘기도 듣고 책도 읽고 많이 봐왔던 기자인데 윤석열 정도면 양질의 검찰이에요. 그나마.
예, 왜냐면 정권에 아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출세길 도모하고 이런 검찰은 아니거든. 박근혜 정권이 됐건 문재인 정권이 됐건 들이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정도 면에서는 양질의 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신이 있으니까. 예? 우병우 같은 정권에 아부하고 막 그런 유형의 검사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양질의 검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이 물러나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윤석열과 하등 다를 게 없거나 더 최악인 게 얘네들의 문제가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윤석열이 됐건 누가 됐건 우병우가 됐든 누가 됐건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예. 자기들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다 뭉쳐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검찰 개혁의 문제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윤석열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제가 윤석열 하나 갈아치운다고 이런 혼란이 없을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경찰청법하고 검찰법하고 제가 그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경찰청법은 명확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휘하에 경찰청을 둔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조문에 써 있어요. 제가 법 다 그때 보여드렸어요. 근데 검찰청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찰법은 장관이 총장에 대해서 뭐 업무 지휘를 한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찰이 어떤 부, 법무부 소속을 둔다. 이런 식으로 조항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좀 약간 왜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그 생각이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국정감사가 됐건 그냥 국회 업무 보고가 됐건 늘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이 오른쪽 왼쪽 같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국회 업무 보고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이랑 법무부 장관은 단 한 번도 오른쪽 왼쪽에 같이 앉아가지고 국회 업무 보고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관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죠? 왜 그런 관행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행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검찰청법은요 경찰법과 달리 검찰을 법무부 소속으로 둔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처음으로 법무부 외청의 하나로서 검찰청을 설명하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약간은 그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민 입장에서 황당하게도 우리는 제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법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제도적으로. 에? 그래서 제가 윤석열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검찰청법을 경찰법처럼 고쳐야 돼요.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돼요. 아주 그냥 뭐 너희들 법무부 장관의 부하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경찰처럼 검찰청법을 고쳐야 돼요. 제도의 문제예요. 윤석열 다음에 어떤 누가 오더라도 윤석열처럼 다 생각해요. 우리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예요. 법사위에서 반드시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김태규 선배, 검찰청법이랑 경찰법 그거 정확하게 분석해 보세요. 윤석열이 아닌 어떤 누가 와도 똑같은 행동하고 지금과 같은 혼란은 계속 반복됩니다. 왜 동반퇴진합니까? 정치할 사람은 추미애 장관 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라고 정권 교체해서 법무부 장관을 추미애 동의해 준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정치해도 돼. 하지만 윤석열은 하면 안 되죠. 일개 공무원이 선출직도 아니면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상한 문장 하나 있었는데 기다려보세요. 되게 황당한 문장 하나 제가 봤었어요.
여기 있다. 보세요. 이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검찰이 야권이 아니고 여권 겨냥 표적 수사에 나서가지고 지금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김봉현 씨 옥중 편지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한겨레 법조팀이 이걸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야. 여당 중진 출신 청와대 정무수석과 끈떨어진 야당 전직 대표의 측근이면서 총선 낙선자. 수사의 우선순위가 검찰이 어디에 둬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아니 검찰이,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냐면, 아니 검찰이 당연히 여당 중진 출신 청와대 정무수석을 먼저 겨냥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수사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건데 끝떨어진 야당 정치인을 왜 먼저 수사하냐. 여러분 이 문장 보고 경악스럽지 않으세요? 왜요? 왜? 아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한겨레 기자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에? 수사의 우선순위는 이런 게 아니라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사안의 긴급성, 이런 걸 가지고 수사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당 사람인지 야당 사람인지를 검사가 이걸 왜 판단해? 미쳤어? 아니 우리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린 국민이니까. 그래서 이게 검찰 수사관이 됐건 검사가 됐건 이런 정치적 판단을 얘네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일종의 수사 머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판단도 하면 안 돼. 이거는 근데 가끔씩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 제도를 어떻게 마련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같은 거를 설치하거나 그럴 때 긴급하게, 그죠? 정치적 시비가, 그죠? 붙지 않게 균형 있게 수사를 외부에서 감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수사가 필요할 때 우리 특검 도입하잖아요. 근데 그 특검을 누가 설치해요? 검찰이 하지 않잖아요. 국회에서 회의해가지고 거기에서 합의된 그 제도에 따라서. 그래서 특검도 설치하고. 근데 상시 특검을 우리가 늘 못하니까 그래서 공수처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 판단에 의한 수사를 우리 사회가 가끔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국회에서 설치하는 걸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걸 왜 공무원인 검사가 수사의 우선순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사의 우선순위는 이런 거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국회 또는 국민, 그런 곳에서 하라고 있는 거예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왜 검사가 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이 이런 걸 판단하는데 미쳤습니까? 선배, 검사들 너무 많이 만나셨어요. 10년 동안. 미쳤어요. 생각이 왜 그런 식으로. 김태규 선배,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전 이 문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사의 우선순위를 왜 일개 검사한테 판단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시비가 붙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화가 자꾸 나요. 죄송해요. 아이고, 물 한 잔 마십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한겨레 법조팀이 왜 저러는지. 제가 그거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개개인이
문제라서라기보단 거기에 한겨레 법제팀이 허재현이 거기 10년 있었어도 저런 칼럼 쓰고도 남아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한겨레든 어디가 됐든 법조팀을 이제 그 운영을 하려면 다 회사마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법조 기자를 양성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그 뭐랄까 그 검찰 인맥, 판사 인맥은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냥 문 열어서 인사한다고 해서 그 방 찾아간다고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인맥 형성 과정이거든요. 특히 그 바닥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각 회사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 번 법조 기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10년 이상 그 법조 기자로서 그 애를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만 10년 차쯤 됐을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법조 기자가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한 1, 2년 법조 기자 하다가 튕겨 나온 사람들은 법조 기자라고 사실 어디 가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한 2, 3년, 짧게는 1, 2년 저처럼, 그리고 길게는 뭐 한 3, 4년 그 법조팀에 있다가 뭐 다른 부서로 또 가거든요. 뭐 정치부에 갈 수도 있고 뭐 문화부에 갈 수도 있고 어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몸은 뭐 정치부에 있고 몸은 뭐 문화부에 있고 몸은 뭐 다른 데 있어도 계속 그 법조팀의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서초동을. 그러니까 계속 검사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은. 어떤 술자리에 계속 초대를 받고 어떤 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요. 어떤 부서로 가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 번 법조 기자는 5년, 10년 계속 법조 기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김태규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제가 법조팀에 있었을 때는 이분 법조팀 아니었거든요. 국회 정치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법조팀에서 어떤 검사랑 저녁에 이제 술 먹는데 굳이 여의도에 있다가 서초동으로 건너와서 술자리에 참석하고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검사랑 인사하고 가고. 그러면서 뭐 저랑 뭐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약간 이상했죠. 왜 정치부 선배가 굳이 뭐 이렇게 여기 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알고 봤더니 그거예요. 한 번 법조팀 기자는 계속 법조 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팀에서도 알아서 미리 연락을 주는 거예요. 김태규 씨, 잠깐 우리 누구 검사랑 밥 먹으니까 일 마치고 일로 건너와. 연락을 줘요. 예, 그래야 계속 인맥 관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검사, 판사 굉장히 그 공을 들입니다. 그 회사의 자산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김태규 선배도 계속 정치부에 있었지만 저 이분 되게 자주 봤어요. 같이 일도 안 하는데 맨날 무슨 자리만 있으면 다 건너와. 김태규 선배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 한 번 법조 기자 여기 법조팀 건너간 사람들은 계속 찾아와요. 서초동으로. 무슨 자리마다. 저보다 더 많이 검사들을 만나고 다녀요. 제가 법조팀에 있으면서도.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이게 한 번 법조 기자는 계속 법조 기자로서 생활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만히 봤죠. 그런데 끼리끼리 지내는 거예요. 뭐냐? 제가 그래서 작년에 한겨레 법조 이너서클이라는 게 형성돼 있다. 외부에선 잘 모를 텐데 한겨레 구성원들조차도 잘 모를 텐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자기들끼리 이너서클이 형성돼 있더라. 그러니까 한겨레 법조팀에 한번 들어가면 이 사람은 계속 우리 한겨레 법조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1, 2년간 테스트하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안 하죠. 근데 가만히 봐요. 자기들 성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대충 추측이 가시겠지만 저는 그들의 성향에 안 맞는 기자인 거죠. 예. 저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사실상 방출되다시피 해서 경찰청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간 거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뭐 자세한 과정은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제가 무슨 뭐 사고를 친 적도 없고 뭐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취재 잘하는 기자잖아요. 그건 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뭐 기사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방출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죠. 내가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방출될까? 근데 뭐 경찰청 출입도 나쁘진 않으니까 저는 뭐 즐겁게 일했지만,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근데 내가 법조팀을 나갔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연락을 안 줘. 야, 어떤 검사가 오늘 우리 밥 먹을, 우리 법조팀 회식하는데 재현아 건너와, 이런 연락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아. 뭐지? 왜 다른 분들은 계속 연락 주면서 부르는데 왜 난 더 이상 부르지 않지? 한 번 법조팀은 계속 법조팀으로 관리되는 거 아니었나?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안 부르는 사람 따로 있구나. 다 끼리끼리 법조 이너서클이 형성돼 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부르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다 친검 성향의 기자들. 예. 기사를 쓰든 칼럼을 쓰든 평소 술자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똑같아. 예. 그래서 그걸 본 거죠, 제가. 이게 한겨레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이거 잘 모르고 있지만 한겨레에 법조 이너서클이 형성되어 있구나. 그걸 제가 발견한 거죠.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내가 편집국장이 됐든 누구한테든지 어떤 선배한테 사장을 찾아가든지 이건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한겨레 법조팀이 고인물화가 돼가고 왜 자꾸 친검 성향의 기사들만 쏟아지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그런 데 있구나라고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기회를 못 갖고 아무튼 한겨레를 나와서 지금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칼럼을 여러분 한겨레 편집국의 어떤 그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법조 기사의 톤과 칼럼들이. 근데 이게 버젓이 한겨레 이름으로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기사의 권위, 칼럼의 권위가 편집국장도 그렇고 사회부장도 그렇고 함부로 건드리질 못해요. 이 법조팀의 기사는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고도의 전문화된 어떤 집단이라고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 법조 이너서클에 한번 속하지 못하고 계속 주변부에 맴돌았던 그 기자들은 이 법조팀이 쓰는 칼럼이나 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가 좀 어려운 회사 내 분위기 같은 게 형성돼 있어요. 굉장히 황당하지만, 여러분이 듣기엔 황당하겠지만 한겨레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언론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편집국장도 웬만하면 이거 그냥 냅둬요. 문제 제기 안 해요. 이런 식의 칼럼 쓰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작년에 박용현 편집국장이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그 강희철 씨의 그 문제 많은 친검 칼럼을 잘라버렸죠. 삭제해버렸어요, 온라인에서. 굉장히 드문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박용현 편집국장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한겨레 내에서는 오히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국장이 칼럼 이런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고 칼럼을 자르냐. 그래서 우리 한겨레 후배들이 엉뚱한 대자보 쓰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한겨레 이 법조에 들어가 보아서 이거를 이렇게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게 편집국장의 만행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거든요. 문제 많은 칼럼을, 한겨레 법조팀의 문제 많은 그 친검 성향의 칼럼을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은 그런 관행들이 10년, 20년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가 무슨 무소불위의 집단이 된 거예요. 그거를 박용현 편집국장이 제동을 걸려다가 날아간 거예요. 오히려 박용현 편집국장이. 왜냐하면 한겨레 법조팀이 이 정도로 엉망이라는 거를 아무도 얘기한 적이 바깥에서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겨레 내부 구성원들조차도 잘 몰라요, 이 구조를.
그러니까 한겨레 우리 5년차 이하의 젊은 후배들이 뭘 모르고 그렇게 그 대자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작년에 그런 글을 썼던 거예요. 제가 그런 글을 쓸 위치에 있는 기자는 아니지만 아직 좀 더 자숙해야 될 기간이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너무들 몰라서 제가 그렇게 글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글을 제가 쓰면서도 그분들 이제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한겨레 친검 성향 기자들이 왜 만들어지냐. 그들도 모르게 선한 마음의 괴물 기자들이 되어간다.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에 포섭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건네받는 정보가 어떻게 선택적으로 흘려지는지를 알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모든 세상의 전부처럼 해석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한겨레 법조팀도. 그러니까 친검 성향의 기자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한 괴물 기자들이 되어간다. 그냥 괴물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자기들도 모르게 선한 친검 괴물 기자들이 되어간다고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걸 가지고 강희철 기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보내려고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근데 그거 아직도 검찰이 결론을 안 내리고 있네. 아니 경찰이 1월 달에 조사를 했어요. 저를 올해 1월 달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죄가 안 된다 당연히. 왜냐면 경험한 거 갖고 쓰신 거고. 그리고 허재영 기자 가만 보니까 늘 계속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늘 기사들을 써왔던 사람이고 칼럼을 써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 특정한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쓴 건 아니라고 보인다 하고 경찰이 해서 그렇게 조사에 마쳤고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자기 이제 수사지휘 검사가 이 사건은 그냥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세요 해갖고 이미 보냈대. 올해 1월 달에. 근데도 아직까지도 검찰이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요. 이 간단한 사건을. 강희철 눈치를 보는 건지 어쩐 건지. 수사 계속 하거나 말거나 저는 이런 방송 계속 합니다. 제가 이거를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갖고 누구 이렇게 명예훼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지금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그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친검 성향의 기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한겨레 법조 이너서클이 왜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왜 편집국장이 이런 칼럼이 문제 많은 칼럼들을 교체하지 못하는지, 왜 독자들이 결국 이런 황당한 내용의 칼럼들을 결국 만나게 되는 건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얼마나 황당한 문제예요.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 감정 싸움. 말도 안 되는 분석이잖아요. 수사의 우선순위를 검찰이 왜 판단해. 이런 거. 이거는 이거는 이건 그냥 틀린 칼럼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저랑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법조 기자 100명 앉혀놓고 물어보세요. 이건 그냥 문제가 하도 많은 칼럼이라 이런 건 실리면 안 돼요. 데스킹 당해야 될 칼럼이에요. 한겨레의 가치관과 맞지도 않아요. 이런 건. 김태규 선배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나쁘게 하신 것도 하나도 없고 되게 젠틀하고 착한 분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전 이분한테 아무 감정 없어요. 당연히.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죠. 오히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결격 사유가 많은 칼럼들이 버젓이 나오는 이유는 한겨레 법조 이너서클에 대한 그 아우라가 편집국 내에 너무 강해가지고 편집국장도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작년처럼 그렇게 대자보 붙고 난리 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제가 왜 한겨레 법조팀의 기사가 이렇게 친검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방송 아마 안 보겠지만 우리 한겨레 후배들, 얘들아 니들이 선배들을 견인해야 돼. 니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들아. 제발 좀. 제가 이런 얘기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선배가 되었지만 후배들아 너희들이 선배들을 비난하고 질책해야 돼. 제발
내가 그 안에 있었다면 이미 진작에 그 안에서 그렇게 맞서 싸웠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지금 바깥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